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두군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오늘 제가 이렇게 미리 보니까 두 분 다 하한가를 골라오셨어요.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우선 뭘 골라오셨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민주당 쪽 하한가를 골라왔는데 이번 주말에 좀 고민을 해보아서 네. 우리 당에 대한 하한가로 대통령 지지율 경고등 켜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좀 충언의 쓴소리를 좀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한가. 현근택 변호사님도 당내 얘기 가져오셨네요. 예, 김근식 교수님이 뭐 정했는지 제가 미리 들었어요. 보통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여당 하한가로 하고 이게 야당 야한가 하한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동안. 네,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한대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당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얘기했는데. 그러셨구나. 아무튼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출마 자격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약간 특혜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뭐 비대위원 정도는 청년 비대위원은 그대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정치 신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하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비대위원장 자체도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출마 자격은 이거는 뭐 청년이냐 누구냐를 떠나서 어찌 보면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뭐 당헌당규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적용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비대위원장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하한가. 출마는 아니고요. 그 자격 요구 네, 하한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두 분 지금 마주치셨어요? 봤습니다 잠깐. 네. 약간 이거 하한가 정해놓고 좀 민망하셨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 측에서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이 얘기했을 때 주제 좋습니다 이랬는데 주제를 바꾸라고 저희가 막 이렇게 방송국에서 요청하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주제는 패널 뜻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키워드 하나하나 좀 보죠. 우선 김우식 교수님, 대통령 지지율 경고등 켜졌다. 말하자면 지금 당내 쓴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당을 향해 조언을 하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주제를 골라오셨을까? 표를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의 흐름이 같습니다.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 대표적인 건 두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리서치 뷰에서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사한 겁니다. 1,000명 대상으로 응답률 44.8%. 1,000명이 답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가 45%, 잘못하고 있다가 51%. 하나 더 보죠. 이건 YTN이 의뢰를 해서 한국갤럽이 한 조사입니다. 역시 28, 29, 30 지난주 조사고요. 대통령 잘하고 있다 43%, 잘 못하고 있다가 42%. 이거는 데드크로스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전주하고 비교하면 이래요. 전주에는 못하고 있다가 38이었는데 42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주에 잘하고 있다가 47이었는데 잘 못하고 43으로 잘하고 있다가 떨어진 거죠. 다른 여론조사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리얼미터는 조금 전에 나왔네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사했어요. 여기는 7월 1일까지 조사했는데 부정이 50.2, 긍정이 44.4. 김근식 교수님. 네. 이 상황을 놓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렇죠. 출범한 지 50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당의 쓴소리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께도 좀 쓴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정부 출범 초기에 지금 60일도 안 된 한 50일 좀 넘은 상황에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된 경우가 지금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정부 같은 경우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촛불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집권 초기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했었잖아요. 70% 80% 뭐 이랬죠. 그것에 비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48점 몇 프로 정도 받았을 겁니다. 네. 그 대선 득표율보다 지금 내려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그 위험 신호를 우리가 좀 자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 집권 초기에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자성하면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구조적인 그 위기 상황이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 경제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예. 뭐 경제 어려운 건 다 아시니까 그 경제 어려운 상황에 민생이 팍팍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내 제가 쓴소리 드리는 거에 한번 계속 해왔습니다만 지금 특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그치지 않고 내홍.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집권 여당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패싸움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게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대통령께서도 저는 이제 이걸 성공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 선언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근데 대선 후보도 결국 아슬아슬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 검찰총장 그만뒀을 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었는데 네. 홍준표 대표 아슬아슬하게 신승을 거둡니다. 예. 그럼 그때도 왜 그렇게 아슬아슬 이겼는가를 내부적으로 평가해 봤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본선에 가서도 이재명 후보하고 정권 교체 지지율에 비해서 훨씬 낮은 득표율로 정권 교체 요구 예 지지율에 비해서 여론의 지지율에 비해서 네.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으로 받은 지지율은 훨씬 낮고 그것도 아슬아슬이 0.73%포인트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그럼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참패했을 때 내부 평가를 하듯이 우리 윤석열 정부도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진행된 것 같아요. 아 이겼어도 그럼요. 왜 이 아슬아슬한 표가 나왔는가에 대한 분석은 필요했는데 아슬아슬한 승리에 대한 내부 자성이 있어야 되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되게 성공한 분들이 아 내가 정치 시작했는데 내가 다 이겼지 않느냐. 홍준표도 이기고 유승민도 이기지 않았느냐. 내가 정치 시작했는데 본선 가서도 이기지 않았느냐. 예. 이게 이긴 분들이 가지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예. 그 옆에서 이야기되는 내부의 자성의 평가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귀를 닫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뭉쳐져서 그리고 지지율 이제 여러 하락을 가지가 이끌어내고 있죠. 뭐 있다. 그 내부 들어가면 뭐 인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 검찰공화국 프레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부에서 일정 정도의 좀 그 비전과 국정에 대한 어떤 그 목표라든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 이런 내부적인 강론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할 얘기 다 해버렸어요.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하나 안 한 거 뭡니까? 네, 김건희 여사 논란. 아, 그 부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조금 민감해서 그러십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나토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그렇죠. 했어요. 이렇게까지 장시간 언론에 노출이 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이번에는 육성 메시지까지 나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육성 메시지 나간 후에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관심도가 대단했는데 그게 마이너스였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수행을 둔다든지 안 둔다든지 예. 애매한 상태거든요. 예. 공식적으로 뭐 대통령 부인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지원 어떤 팀을 꾸리겠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하면 괜찮아요. 근데 공식적인 어떤 표현 없이 그냥 뭐 어찌 보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애매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논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방문 때도 사전에 아마 이제 뭐 외교적인 연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필요했었다. 왜냐하면 뭐 약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경제도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계속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비전.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평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은 결국 어려울 때는 정부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믿고 가는 거거든요. 세계 경제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린 뭘 할 건데 그렇죠. 부분이 비어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인 현상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 주식도 굉장히 최저가죠. 지금 적자도 지금 어찌 보면 사상 최고라 그러죠. 뭐 집값도 흔들려서 지금 금리는 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를 믿고 갈 수 있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크다고 봐요. 미래에 대한 알겠습니다. 비전 제시가 제가 보기엔 가장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두 분의 시각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더 짚고 갈게요. 현근택 변호사님은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지난 대선 기간에는 분명히 활동을 안 하겠다, 내조만 전념하겠다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 없이 이번에 광폭 행보를 하는 게
마이너스 요인, 지지율 마이너스 요인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하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 때 기자회견 영상,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다시 좀 볼까요?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스페인 방문 때 그 스페인 문화원, 항공문화원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스페인은 이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우리가 이 현대미술 창시자 중에 하나인 피카소의 아주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이제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기 우리 한국문화원 11년째 됐지만 이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각광받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이런 공식 메시지도 나오고 했거든요. 어떤 저는 분이 김근식 여기 교수님. 저 이제 앞에 나왔던 화면은 이제 대선 후보 기간에 네. 나왔던 거고 이제 당시에 개인의 학력 경력 위조 문제 논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과하면서 이제 조용한 내조를 약속을 했던 거고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간 것은 조용한 내조를 깼다기보다는 이제 영부인을 호칭을 안 쓰고 그다음에 부속실 제2부속실 없애기로 한 마당에 외국에 순방을 가는 한국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사실 공적 영역의 활동으로서 간 거잖아요. 그 활동에 맞게 저는 가서 나름대로의 그 국격도 지키고 또 광폭 행보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문화적인 또 움직임도 보이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용한 내조라는 원칙을 깼다고 보는 것보다는 조용한 내조를 깼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저런 공적 영역의 정상 외교에 대비하는 게 일목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여기저기서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어떤 그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인 개입의 논란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 자체가 영부인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 꼭 해야 될 그 활동이 아닌 지나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만 이번 정상외교에 가서 동행해서 갔다 온 것은 제가 볼 때 그 자체로는 저는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아니 저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정상들도 다 그렇죠. 같이 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저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언론의 해석은 기존의 대통령 부인과는 좀 다르겠구나. 본인의 일을 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공식적인 행사 이거에는 뭐 거리를 둘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해석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당연하죠. 입장 정리는 그럼 그렇죠.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 말씀? 그다음에 뭐 지금 제2부속실 없다 그러지만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행사장에도 혼자 단독 행사 수행했으면 수행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 네. 이렇게 공식으로 얘기하는 게 낫죠. 자꾸 이 부속실 폐지했으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눈 가리고 아웅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이제 대통령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우리 현 변호사 주장을 일단 새겨 듣도록 하고요. 네. 그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앞으로 향후 행보, 그다음에 역할에 대한 모델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고민해서 제시하는데 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역대 새 정부 출범했을 때 초기에 지지율이 높은 건 뭐냐면 그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안 찍었던 사람들도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0% 80%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YS도 그렇고 DJ도 그랬고. 근데 그러한 지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찍었던 사람만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때 찍었던 분들도 일부 50대 중도층에서는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민주당으로 그 지지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해볼 만한 싸움인데 그러면 일단 찍었던 분들 정도만 지지를 하고 있고 찍었지 않던 분들이나 아니면 중도층에서 기대를 가지고 찍었던 분이 다시 처리하고 한다면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볼 때 협치와 포용과 덧셈의 정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내 편.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싸움. 지금 뭐 난항을 겪고 있는 개헌 협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민주당의 부당한 요구가 있지만 그냥 국민들은 그건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려면 일단 협치를 하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법사 연정을 먼저 양보하라고 제가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협치와 포용과 이 덧셈이라고 하는 이 정치의 중요한 도덕적 원칙을 대통령께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의 역설에 빠져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들을 수 있죠. 내가 내 식대로 해도 다 이겼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주변에 쓴소리를 하니까 근처에 가야 이 쓴소리를 하는데 근처에 못 가잖아 이 쓴소리 하니까. 안 근처에 불러요. 이런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크죠. 네. 아니 지금 사실은 내홍 얘기도 하셨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번 주 목요일 큰 이벤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 여기서 결론 날까요, 이준석 대표? 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저는 결론 안 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안 연기될 것 난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들이 나왔거든요. 또 예를 들어 지금 뭐 2016년까지 왜냐하면 13년에만 있었다는 거는 뭐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16년까지 뭐 20회 넘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동안에 안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접대가 성접대 2번이라고 포함해서 그렇죠. 총 20번의 뭐 기억하시겠지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주장. 지난번에는 이 성접대 문제도 문제가 됐을 때는 근데 2013년 일이고 뭐 공소시효 지났고 이랬으니까 예. 없는 일로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무마한 것만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2016년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과거에 징계 없던 거로 했던 것도 문제 되나?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도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결론이 같습니다. 안 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당이 계속 어려움에 빠지죠.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난다는 그 관측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지금 드러나니까. 특히 또 지난주 보도를 보면 김철근 실장이 무슨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등등의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되면 윤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계속 또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당은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윤리 차원에서 그러면 사건의 수사가 다 종결될 때까지 이 논의 자체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 윤리 차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주든지 네. 해야지 이걸 또 질질 끌고 갈 경우에 본래 이게 지금 4월 달에 예정이 됐다가 계속 미뤄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의 이 내용이 커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윤리도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 생각해서 좀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절실한 분석이 필요하다. 김근식 교수가 골라오셨었고요. 이번에는 현근택 변호사의 하한가로 가보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특혜 요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특혜 요구다. 근데 앞에서 박지원 위원장 인터뷰하고 갔습니다만 네네. 그건 특혜 요구가 아니다. 이야기를 했고 비대위원장으로 이 당에 나를 영입할 때 그때 이제 삼고초려해서 자신을 영입할 때 그때도 이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냐? 왜 그때 다른가?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했고요. 또 그 특혜라고 지적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도 지난 총선 때 입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되신 거 아니냐. 저 총선 되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대위원장은 선출이 아니죠. 비대위원장은 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내인 갈 때 뭐 당원이냐 아니냐 별로 안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당대표 출마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피선거권 관련된 거예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연동돼 있습니다. 당에서는. 그래서 6개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권리당원 투표권도 주고 그런 사람이 또 출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피선거권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네, 그게 있는데 지금 뭐 다른 뭐 김남국 의원이나 다른 분들 얘기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은 총선 때 선출직에 나가는 분들은 대부분 입당하고 바로 나가는 경우 많거든요. 당내에서 선출 과정을 뭐 경선을 하거나 이럴 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얘기를 들던데 그때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당대당 통합 형식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공직 후보였고 이분이 이제 여론조사 공직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 공직에 나갈 때는 당내 선출 규정과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핵심이 뭐냐면 피선거권, 당내 당직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을 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치러야 되는 선거를 위한 경선과 당직 그냥 당직 선거는 그렇죠. 다르다.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이 결국은 이제 지금 6개월이 안 됐는데 피선거권이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제 당무위에서 결정할 경우는 인정해주게 돼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은 그걸 깜빡했었는데 예. 그러면 사실은 출마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청년 정치 시인으로서 좀 출마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그랬어요. 누구 나오지 말라보다 나가는 게 좋다. 네. 무조건 뭐 나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자격 자체가 문제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비대위원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 정치 신인한테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또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특혜를 요구했다면 뭐 공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정확히 들은 바로는 아까 방송에서 나왔었지만 특혜를 요구한 것보다 당에서 이름해달라는 거거든요. 당 당에. 지도부에서 아까 예외 조항이 있으니 물론 당원 당규상 권리당원이 아직 안 됐지만 그 예외 조항이 있으니 그걸 당무위에서 비대위에서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논의해서 결정에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특혜 요구란 말은 좀 과도한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현 변호사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현 변호사님이 이제 우리 이재명 그 의원하고 상당히 이제 그 친한 것 같은데 지난번 이재명 지사가 이제 출마를 당 대표 나왔을 때. 당 개혁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선거권과 관련돼서 권리당원에게 6개월 전은 너무 세다. 우리 국민의힘과 맞춰서 당비를 3개월만 납부하면 권리당원한테 선거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대의원 비중을 줄여라.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를 늘려라 이렇게 주장을 현 변호사도 하셨고 이재명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다면 지금 6개월이라는 그 자기들이 지금 개정해 달라고 하는 6개월을 3개월로 줄여 달라고 하는 그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 6개월 조항 때문에 지금 그것도 한 달 차이도 안 돼요. 1월 달 입당했으니까 예. 6개월이면 7월 조금 며칠 안 지나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특혜 요구라고 하는 건 현근택 변호사님이 지나치게 이재명 의원들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걸 염두에 뒀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도 이제 3개월 당비 네. 내면 네. 인정해줘라. 선거권 선거권 인정해줘라. 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권 인정해주면 이제 비선거권도 줘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아, 그러니까 같은 거로 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당사자다, 네. 제가 선거권이 뭐 비선거권 문제된다 그러면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건 좀 특혜 요구가 맞는 거예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선거권 달라는 분들은 한 2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나는 당에 뭐 참여를 하겠다, 어떤 권리를 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네. 물론 선거 뭐 권리라 볼 수 있지만,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본인이 출마 자격이 문제되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똑같이 예를 들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아니 20만 명들한테도 선거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지금 다른 분들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왔어요. 저도 여론조사 비용 늘리자 아니면 대의원 줄이자 그렇죠, 이런 부분을 그렇죠. 계속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그거와 이거를 만약 연결시킨다 그러면 저는 개인의 문제와 어쨌든 집단의 문제는 좀 달리 봐야 된다.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걸 자꾸 적응하기 개인 시작하면 자격으로 문제가 이제 생기는 출마를 거예요. 결심했잖아요. 네. 출마를 결심했는데 그 지금 현근택 변호사도 개선을 요구하는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그 당규에 의해서 출마 자격이 제한된다고 한다면 본인은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당무위에서 비리에서 알아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특혜요구라고 말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처럼 청년을 대표하고 특히 여성 정치인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당대표 출마의 의지를 가졌다면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특혜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 측에서 당신도 나오시오, 나도 당연하- 나가겠소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그게 이재명 스탠스가 좋겠다. 다운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일관된 논리고. 아니,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나와라. 다 나오면 나와라.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게 좋죠. 지금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방송국으로. 전화가요? 김남국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박지원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이 2020년 2월에 민주당 입당해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공천받았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 입당했다고 요 사실관계를 좀 확실히 정정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2015년 입당했다고. 요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한테 다시 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 근데 2015년 입당과 2020년 상황 그 사이에 당이 계속 왔다 갔다 분당하고 탈당하고 창당했기 때문에 당의 이름이 바뀌었나요? 저렇게 이야기해서 김남국 의원실에서 이야기한 건 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의 이름 잠깐만 그럼요. 2015년 저 당시에 뭐 우리가 입당하고 당 안 왔다 갔다 한적 바뀐 거 없어요. 아닌가요? 2015년에 민주당이 있고 2016년에 또 분당해서 나가고 그럼 그다음 국민의당이 나간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명을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바꿉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아. 2020년 2월에 입당했을 때 예, 공천 받았기 전에 저도 그때 방송을 많이 한 기억이 나는데 예. 2018년, 19년, 20년에 그 방송을 많이 했어요. 예. 그때 만약에 당적이 있었다면 방송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저건 의원실에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가 양쪽에 다 네. 확인을 네. 해보고 더 팩트 체크해서 이건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양쪽 입장은 그래요. 박지원 위원장은 2020년 2월에 김남국 의원 입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고 김남국 의원실에서는 2015년 입당했다 이 얘기고. 15년에 당시 민주당에 입당했던 적이 있을 수 있죠. 그 민주당이 이 민주당이 아닐 수 있다. 아니 계속 오면서 그 당명을 바꾸고 바꾸니까? 또 통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통합하면요 그냥 당대에 그 그대로 과정에 가는 거지 그것들 계속 계승하는지 다시 확인할 입당하고 필요가 그러지 있어요. 않아요. 더 확인해 볼게요. 네, 저희가 네. 양쪽으로 더 확인해 볼게요. 예. 그나저나 그러면 김규식 교수님 예. 어대명입니까 아닙니까? 어대명이죠. 그래도 어대명이다. 근데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까지 특혜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네, 거 보니까 네. 어대명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아니 나오는 것 자체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규정이라는 거는 네. 항상 그래요. 법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네. 적용 제외를 자꾸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런 자. 문제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당대표로 나오시는 분들 이번 주에 계속 또 만날 거니까요. 이 얘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